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의 이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10분 중에 7분 정도 발표하셨는데 제가 보통 강의를 시작하면 인사를 한 8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말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HRD의 꼭지를 잡기 위해서 돌아가는 환경을 잠깐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첫 번째가 내년도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국내는 모든 정황이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로 기대하는 시나리오대로 간다 손 치더라도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긴축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텐데 그런 미션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예산 항목이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입니다. IMF 때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철을 겪어봤기 때문에 교육비 긴급성은 떨어지더라도 그거를 쳐냈을 때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저희가 학습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저희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교육비가 예산 삭감이 1순위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훨씬 더 성과 지향적인 트렌드로 돌려야 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디펜스 논리 기제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두통도 아시아 법인을 제외한 모든 전 세계 법인의 교육부서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걸 없애고 나서 복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됐는지는 잘 알려진 일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게 세계적인 기업 중에 테슬라는 현대자동차에서도 눈에 익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테슬라는 교육을 공식적으로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인재를 관리하는 방식은 스카우팅이죠. 어느 누구든 그 포지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고 대신에 교육보다는 우수한 인력을 뽑되 그 포지션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해주는 기업의 기준을 찾아서 전 세계에서 그 포지션에 가장 높은 보상을 해주는 기업에 무조건 150%를 지급하고 데려오는 전략입니다. 교육의 기능을 거의 죽인 채로 인재 관리를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이런 트렌드가 저희가 내년에 고려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세대 간 특성입니다. 조직 내에서 세대 간 특성, 다양성과 포용성이 훨씬 더 화두가 될 겁니다. 사업이 잘 들어가고 곳간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가정이 화목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배가 고플수록 밥먹과 갈등이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런 상황을 배제하고서라도 저희 교육 대상자의 데모그래픽 프로파일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조직 문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방식으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저희가 여전히 인성교육 같은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인성이라는 교육과정은 HRD 부서에서 얘기하는 명명이고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은 거의 내성교육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대별 특징에 맞는 커스터마이징된 교육과정들이 필요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제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두 번째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성과 기반으로 가려다 보니까 HRD가 마치 교육훈련이 HRD인 걸로 저희가 일반에서 생각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HRD 그 도메인 안에 보면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말고도 커리어 디벨롭먼트도 있고 오르거니제이션 디벨롭먼트도 있고 심지어는 퍼포먼스 매니지먼트까지 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공부할 때 세미나 때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 저희 업무 비중은 여전히 TD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조직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거듭나기 어렵고 가시적인 성과 내기 어렵고 장기 저성장기
지속적 저성장기라는 표현까지 요새는 쓰고 계시던데 그런 시대에 HRD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조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려면 교육훈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영역 TD, CD, OD, 특히 PM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저희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기술 발달에 따라서 스마트 러닝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액세시빌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스마트 러닝이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액세시빌리티가 높아지면 정보의 양이 폭증하거든요. 정보의 양이 폭증하면 학습자가 그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컨텐츠가 없을 때는 컨텐츠를 얻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아무리 이런 프로그램 지금 잘 만들어 보셔도 기존에 있는 테드 영상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자막도 잘 달아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이런 예산을 통해서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SM이 데리고 씨름해가지고 이거 만들었는데 야 테드에 다 있잖아. 그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직급에, 그 직무에 그 해당 인력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골라서 최적화할 수 있을까가 HRD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큐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큐레이터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나요? 박물관 가면 보실 수 있죠. 네. 박물관 가면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러닝 큐레이터의 역할이 HRD 부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한테 새로운 영역입니다. 안 했던 영역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어쩌다 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러닝 큐레이션에 대한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HRD가 더 개입해서 해줘야 수많은 정보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학습자 위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시킨다는 위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액티비티들이 뭘 생각하시면 느낌이 오실 거냐면 예전에 저희 지식 경영 했었죠. 날리지 매니지먼트 했었잖아요. 활성화시킨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일리지 시스템 썼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날리지 매니지먼트 서버에는 쓸데없는 정보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일하느라고 바쁜 사람은 그 사이트에 접속도 못하는데 한가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온갖 컨텐츠 쪼개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완전 쓰레기장이 됐죠.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HRD 컨텐츠 중에서 큐레이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화두고요. 예, 화두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 전략들이 필요할 거고 그 중에 하나로 70-20-10 경험에서 얻는 교육 방법 70%, 소셜 러닝, 사회적 학습, 관계 학습에서 코칭 멘토링에서 얻는 20%와 형식 학습의 10%를 어떤 식으로 다시 저희가 균형 잡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될 텐데요. 과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놓고 집단의 얘기는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